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서울에 첫눈이 왔는데 첫눈 치고 너무 화끈하게 너무 많이 내려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렸어요. 그래요? 이게 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내렸는데 차가 너무 밀린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내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첫눈이란 이름 치고는 많이 내렸다. 그날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날 눈 예보 듣고 제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그러셨군요. 제법 빨리 집으로 복귀를 하는 바람에 네. 큰 일은 안 치렀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뭐 오중추돌 사고 나고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 57분 교통정보 하니까 네. 평일에 사고 많이 나는데 이날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날 난리였죠. 지금도 조금 어두운 지역에 있는 네. 곳들은 아직 눈이 다 안 녹았기 때문에 제설 대책 제대로 안 세웠다고 뭐 여러분들이 소리하실 만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네. 저희는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이 지금 뭐 85% 이상 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 의회가 예산안 가지고 싸우면서 이른바 셧다운 기간이 꽤 길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집계가 다 지금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경제 지표의 깜깜이 기간을 미국이 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 발표가 아니라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금리 못 내린다 막 이래가지고 증시가 막 미국 증시가 빠지고 조정받고 이러던 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분위기가 바뀐 큰 이유 두 가지가 이걸로 보여요. 하나는 민간 고용 지표를 보니까 ADP라는 민간 고용 지표가 있는데 지난 한 달간 민간 기업들이 일주일에 평균 13,500명씩 감원을 했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한 달 전에 한 주 평균 감원 규모가 2,500명이었으니까 거의 5배, 6배 감원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이거 고용시장 확 악화됐구나. 그럼 금리 내려서라도 살려야겠네.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된 자료가 있는데 네네.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발표됐습니다. 네네. 이 물가 압력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PCE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상승폭도 커졌어요.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버리면 사실 금리를 못 내리거든요. 네. 물가는 조금 잡힌 것 같고 앞서 민간 고용 지표에서 고용 시장 확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야 이거 금리 내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년 초에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지금 신임 의장으로 캐비넷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보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당장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금리 내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안 내리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11월 11일 FOMC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올랐거든요. 네. 그럼 금리 내리면은 다 좋은 거예요? 좋다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인데 당장이야 이자 부담이 내려가고 뭐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강해집니다. 이미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한데 물론 PCE 지표나 이런 데가 좀 앞서 말씀드린 것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은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어도 뭐 두세 번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에서는 이걸 호재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조치인 연준의 양적 긴축도 12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종료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코로나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이 돈 푸는 조치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준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 MBS 같은 걸 막 사들여요. 사들인다는 얘기는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적 완화 이렇게 불렀는데 반대로 이제 그때 풀었던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한 걸 양적 긴축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들인 국채나 아까 주택저당증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이 회수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원금을 가지고 원래는 양적 완화 때는 다시 국채를 재매각하거나 재매입하거나 이러면서 다시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 조치를 양적 기충에서는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 안 나가니까 시중 유동성이 이제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미국이 종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리 인하 시기에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조치마저 안 한다? 그러면 유동성은 이제 풀리는 거니까 자본시장으로. 그러니까 일단 돈이 풀리면 뭐 제조업도 가고 돈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주식시장에는 이제 투자한 사람 많아지면 주가는 좀 부양되겠구나,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맥쿼리에서는 네네. 내년 국내 증시 전망 6천까지 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코스피 지수 5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 이상을 지금 좀 부르는 데들이 나옵니다. 지난 2일 날 호주계예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가 코스피 다시 포효 6천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내년에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국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 중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과 이건 앞서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자금도 밖으로 많아지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유동성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정부의 친화적 증시 정책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내년도 한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현재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면 한 18배 정도 됩니다. 이걸 오. PER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 연초에 이제 14배였는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18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기업의 이익으로 주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도 기업 이익이 그거보다 더 늘어버리면 이 숫자는 떨어집니다.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맥쿼리는 내년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올해보다 약 4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다시 14배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지수가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반영하면 한 6,000포인트까지도 내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다 할 때 주변국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면서 이 PER이라는 지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 PER이 29배 거의 30배 정도 돼 있고요. 대만이 22배, 일본이 17배, 심지어 중국도 18배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업 이익이 많이 나서 14배라고 하면 진짜 저평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문제잖아요. 1,480원까지 넘었거든요. 이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때 심리적 저항선 네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1,500원 다 온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럽긴 네. 합니다. 다만 환율이라는 게 일종의 버퍼 같은 거여서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서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편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고수부지에 편의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부표처럼 범람이 되면 물 위로 떠올랐다가 물 빠지면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편의점 자체는 사고가 안 나는 것처럼 사실 경제의 환율이 그런 역할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이제 걱정인 상황이고 최근 급하게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혹시나 환율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최근 모건 스탠리가 원화가 최악의 상황은 넘어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한국은 지금 현재 동결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FOMC 회의 이벤트가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나고 나면 환율 상황이 좀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출 상황은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나온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지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환율 네. 대응하는데 국민연금 적극 활용할게요 했다가 많은 말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짚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면 안 되니까 네. 경고 차원에서 언론들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구윤철 부총리 얘기한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나온 수준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진짜 건드려서 뭐 기금에서 그 돈으로 뭐 달러를 사와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면 전략적 해지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국민연금은. 네. 그걸 조금 더 잘 활용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6개월 뒤에 내가 달러를 팔 거야라는 계약을 이제 국민연금은 보통 맺습니다. 이걸 이제 달러 선물한 매도라고 하는데 원화가 더 약세가 되면 조금 손해지만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이익을 보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누가 맺느냐? 은행들이 맺어가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중에 환율이 움직이면 본인들도 손해나 뭐 또는 이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싫으니까 계약한 만큼의 달러를 그 즉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손실과 손해를 없애고 자신들은 수수료만 먹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를 시중에 내놓게 되니까 그만큼의 달러가 시중에 나오는 외환시장에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통화 스와프도 국민연금하고 하느니 맺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맺어진 게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걸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연금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그걸 원화를 달러로 바꿔 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서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은에서 빌려서 그걸로 이제 달러 수요를 만들고 나중에 갚는 형태로 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안정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금리 인하 등이 변곡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1,500원에 가면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계약한 선물한 매도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워낙 큰 계약을 많이 하고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환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선물한 매도 계약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당 1,300원에 계약했는데 원화 강세 나와서 이게 1,200원이나 1,100원이 돼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좀 많이 강해졌다고 했을 때 선물한 계약을 미리 맺어버리는 겁니다. 고정 계약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통 1,5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500원대에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의 계약이 이 선물한 계약이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1,500원까지 환율이 가면 달러가 외환시장에 많이 풀려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기점, 그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면 이런 달러 선물한 계약에 의한 조선사들에서 나오는 달러 매도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워낙 장기적인 목표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단기 방안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 국민연금 동원하네, 뭐 체질 개선 아니고 이거 미봉책 쓰고 있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환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